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간 선거관리 상황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선 후보로 등록된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선 후보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순으로 부여되는데요.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고, 무소속 후보 2명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11일까지 혼란스러웠던 대통령 선거후보 등록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외신은 이번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벌어진 분쟁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도했고, AP통신은 경선을 무효화하고 다른 사람을 당원 겸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다고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정치에 만연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대선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이번에 드러난 갈등과 유사한 정치적 대립이 대한민국을 휩쓸 것으로 예측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신이 어떠한 예측을 하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TV일마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요?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번 중요한 선택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정보는 다름 아닌 뉴스, 그리고 언론일 겁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의견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의견 저널리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먼저 떠올립니다. 기자는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정확히 전하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팩트 하나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어떤 시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견 저널리즘입니다. 의견 저널리즘이란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한 의견과 해석을 제시하는 저널리즘 방식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되 자신만의 관점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의견 저널리즘이 중요할까요? 대통령 선거처럼 사회 전체의 방향이 갈리는 중대한 시기에는 단순한 사실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 관점이 있는 해석이 바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등의 수치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이면의 맥락을 읽고 공약 발표의 문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분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견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내 몇몇 언론에서도 팩트 이상의 맥락을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관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출연자나 진행자가 명확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보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선 의견 중심 보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라는 특성상 공정성 논란이 따르기도 하지만요. 이러한 시도들은
수용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의견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나타난 선거와 연관된 보도 사례를 보면요. 지난 4월 7일 충북 현안 줄줄이 멈추나 대선 공약 반영 관건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표로 203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충북의 지하철 시대 약속건,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고 등이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도합니다. 더불어서 탄핵 여파의 교육정책 흔들 AI 교과서 전면 도입 안개 속 보도에서 AI 교과서, 늘범 교육, 그리고 의료 교육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될 전망에 대해 보도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산적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앞으로의 공약 구체화 작업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였으며,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앞으로의 선거 공약 준비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의 선거 관련 보도에서는 사실의 전달 또는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동정을 중개하는 선에 그치는 보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월 8일 충북도 대선체제 도입, 현안 공약화 경쟁 시동, 4월 10일 충북도 대선 공약과제 79건 발굴, 반영 건의, 4월 14일 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재명 대 나경원, 한덕수, 4월 15일 민주당 오는 19일 청주서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 4월 17일 행정수도 완성 한 목소리, 충청권 표심 공략 치열 등으로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주로 각 정당의 입장을 소개하거나 후보의 동정을 중개하는 방식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후보 간의 공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시도와 더불어서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4월 17일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코너인 직격 인터뷰 코너를 마련해서 김동연 후보를 첫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먼저 대통령실 국회 세정 이전 공약 이유는, 그리고 충청 대망론 완성 위한 전략은, 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질문 2개로 단순한 공약 소개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충북의 현안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부족 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내년 충북 의대 모집 인원 89명으로 감소 보도에서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충북이 의료 서비스의 불모지가 될 것이라 비판하는 김영환 지사의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단순한 입장 전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자료 제시와 적극적인 의견의 표명이 더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4월 28일 청주 찾은 안철수, 한동훈, 행정수도 완성 한 목소리, 탄핵 반대 여전한 홍준표, 김문수 자격 없어 보도에서 안철수, 한동훈 후보의 일방적인 인터뷰가 전해졌고요. 의도된 질문이나 논평 없는 단순한 스케치에 그치는 아쉬움 또한 있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경선이 마무리되고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4월 선거 관련 보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름 발빠르게 현안과 공약에 대한 필요성 강조는 긍정적이었지만 이후 각 정당의 공약을 나열하거나 후보의 동정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수준으로 특별히 제시되는 의견이나 해설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견 저널리즘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무책임한 편파적 해석이나 선동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직한 해석과 설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객관이라는 허울에 기댄 언론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언론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서 생각의 길잡이, 그리고 판단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의견 저널리즘입니다. 객관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언론. 이제 우리는 그런 언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 모두의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낸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의 질서도 크게 바뀌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기가 도래하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같은 이념전쟁이 이어졌고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걸프전 등 크고 작은 전쟁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과 함께 전쟁을 위한 무기,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과학기술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총이나 대포와 같은 살상 무기가 아니라 실험실과 우주를 무대로 한 새로운 경쟁,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의 전쟁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그 순간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냉전 시기 미국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미국은 과학기술에서 뒤처졌다고 자각했고 그날 이후 과학기술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경쟁의 무기가 됩니다. 훗날 이 사건은 스푸트니크 쇼크로 불렸는데요. 이 충격으로 미국은 곧바로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창설했고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착륙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각 국가의 전면에 소환되면서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세기 중반 냉전 시기에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에 유독 민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하늘을 먼저 본다는 것이 곧 미래를 먼저 갖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켓은 단순한 발사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또 인공위성은 통신과 정찰, 정보 수집의 도구였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먼저 지배한 국가가 결국 지구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과학기술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당시엔 누가 인간을 먼저 우주에 보내느냐, 누가 먼저 달에 발을 딛느냐, 누가 더 빠른 통신망과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의 한국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놓여 있었던 1950, 60년대의 한국은 라디오와 자동차를 과연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에게 과학기술은 너무 멀고 너무 비싼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정부는 우리도 과학기술로 경쟁하자는 국가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이 된 장소입니다. 이것은 한국판 스푸트니크 쇼크에 대한 응답이었고 과학기술을 국가의 미래로 삼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원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우주기술 개발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18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대덕의 개척자들은 이런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우주기술 보유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과학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그려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와 1999년 아리랑 1호 등 한국도 위성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드디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한국도 K-바이오, K-반도체, 인공지능, 기후기술과 같은 21세기 과학의 전장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시작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대전 유성의 논밭에 연구소 하나 짓겠다고 나섰던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덕특구가 가능했고 또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테마 스페셜 대덕의 개척자들은 과거의 개척과 현재의 도약을 연결해주는 귀중한 기록이자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 특별했던 점은 과학이 결코 숫자나 실험, 기술의 언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불모의 시대에 소수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땀 흘리는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데이터가 바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대덕특구의 주인공들은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연구 성과를 이룬 과학자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 출발은 매우 작고 소박했습니다.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대덕당에 연구소 건물을 짓고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실험을 거듭하던 그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1세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오직 과학에 대한 신념으로 극복하며 성과를 낸 이들의 이야기는 깊은 존경을 자아내는데요. 흑백 영상에 담긴 초기 연구자들의 모습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열어준 길 위에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 바로 우주로의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 이후 한국은 1톤이 넘는 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덕의 개척자들이 쌓아온 50년 과학 역사가 꽃피운 결실이었는데요. 물론 아직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 로켓이나 초대형 발사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꾸준한 개발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위성을 직접 개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통해 지구를 자세히 관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천리안 위성을 이용해서는 통신과 날씨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호를 발사했는데요. 이 위성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한국도 달 탐사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취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도 새롭게 갖춰졌습니다. 2023년 정부가 마침내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카사 신설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4년 경남 사천시의 우주항공청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개발 조직이 한 곳에 모이면서 이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우주를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실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한국 첫 민간 로켓 발사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도 위성통신, 발사체 기술에 투자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 우주산업은 과거 대덕의 개척자들이 뿌린 과학의 씨앗이 마침내 커다란 열매가 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눈을 돌리는 새로운 개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테마 스페셜 대덕의 개척자들은 우주를 향한 열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흘린 땀방울,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곧 미래를 향한 투자지만 그로부터 얻은 성취와 지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인간의 상상력과 열정,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산업은 가장 넓고 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자리 잡는 순간 그 힘은 단지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비평단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4일 CJB 청주방송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우리 아이 겨울방학 스마트한 심의 필요의 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학습, 정보 검색, 소통,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닝와이드는 방송을 통해 스마트폰 가해존의 위험성을 짚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과 심리 상담을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방송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가해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자기개발 도구이지만 청소년의 학업,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 등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으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가해존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가해존을 단순한 사용자 개인의 문제로 다루었는데요.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회,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방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대체할 만한 여가활동 부족, 가족 내 소통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없다 보니 방송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은 심리센터의 상담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여러 방법을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막상 실천하기는 힘든 교과서적인 내용만 제시하여 너무 상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만 조명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유해 요소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창의적인 활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더욱 균형 잡힌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가해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디톡스, 스본비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한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편리한 만큼이나 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쉬운 지점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 겨울방학 스마트한 심의 필요의 편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환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시청자들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라며 지금보다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그렇듯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6년에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고 지난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 작가가 된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7년 인간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에서 번역 출간됐고 그해 10월 이탈리아의 문학상 말라파르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강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광주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며 단지 내 감각과 내 존재와 육신을 죽임을 당한 사람, 또 살아남은 사람, 그들의 가족에게 빌려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많은 분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5년간 국민을 위해 더 성실히 일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모두가 숙고하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6월 세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